자, 우리 오늘 199페이지입니다. 네, 그 199페이지 보시면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이라고 있죠. 여기 할 차례 맞죠? 네. 자, 그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고 있는데요. 우리 박스에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는 게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원료 지향형이라는 거는 근데 원료가 좀 중요하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근데 그 의미는 그 옆에다 적습니다. 원료 산지 가까이 공장이 입지, 이게 원료 지향형이에요. 그 원료 지향형은 원료가 중요하다는 의미이고 그 의미는 원료가 나는 곳 가까이에 공장을 짓겠다 이 말이죠. 원료 산지 가까이 공장 짓겠다. 자, 그럼 시장 지향형은 뭘까요? 그렇죠. 시장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겠다 이런 의미예요. 의미는 아시겠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원료 산지 가까운 곳에 공장을 짓고 어떤 경우에는 시장 가까이 공장을 지을까? 이게 이제 그 밑에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원료 지향형이라는 거는 원료가 제품보다 무거운 거예요. 원료가 더 무거워, 제품보다. 그래서 원료 지향형의 의미는 원료 무게가 제품 무게보다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럼 원료가 더 무거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원료 수송비가 더 많이 들어. 원료 수송비가. 맞아요? 더 무거우니까. 그래서 원료가 더 무겁기 때문에 원료 수송비가 더 많이 든다. 그래서 원료 지향형 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시험에서는 원료가 무거우면 원료 지향형 이렇게 안 낸단 말이죠. 그래서 원료가 제품 무게보다 더 무겁다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그게 뭐냐면 교재 봅니다.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런 말 보이세요? 네. 이거 줄 치세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게 원료가 더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밑에 보면 원료 지수의 뜻이 원료 지수라는 거는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원료 지수는 여기 보충학습에 제품 중량분의 원료 중량 이렇게 보입니까? 네, 이게 원료 지수거든요. 원료 지수가 1이라는 얘기는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가 같으면 1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보다 크다 이 말은 원료가 더 무겁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원료 지수의 의미는 잘 안 물어봐요, 시험에서. 그냥 우리는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이 말은 원료가 더 무겁다 이 뜻이다. 이 정도는 아시면 됩니다. 그럼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면 무슨 지향이다? 네, 여기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은. 네. 그리고 원료와 제품의 무게를 나타내는 또 하나의 방법, 입지 중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입지 중량은 2보다 클 때, 입지 중량은 뭐보다 클 때? 네, 그런 것들도 좀 체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우리가 원료가 제품으로 되는 겁니까? 제품이 원료가 됩니까? 원료가 제품이 되죠. 자, 원료가 이만해. 다이아몬드 원석이야, 이만해. 근데 이 원석을 갈고 닦아가지고 이 조만한 이런 제품, 다이아몬드 제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원료가 무겁고 제품이 가볍다는 얘기는 중량 증가라고 그래야 돼요? 중량 감소라고 그래야 돼요? 중량 감소. 이만했던 원료가 이렇게 되니까 중량 감소잖아요. 그 밑에 중량 감소 산업이라고 있습니까? 네, 이거 줄쳐야 됩니다. 그럼 제가 지금 말씀드린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입지 중량이 2보다 크다, 중량 감소 산업이다. 이 말은 전부 다 무슨 의미다? 원료가 제품보다 더 무겁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지향형이 되어버린다? 그렇죠. 원료 수송비가 더 많이 드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시장 지향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반대가 되겠죠. 원료 지수가 1보다 작다, 입지 중량은 2보다 작다, 중량 증가 산업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중량 증가 산업은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생수 공장 같은 것들이에요. 생수 공장. 자, 생수 공장은 원료가 물이죠. 근데 우리가 물만 팔 수가 없잖아요. 담아야 될까 용기에. 그래서 생수 공장이나 주류 공장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중량 증가 산업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원료 지향형 밑에 보면
편제 원료, 국지 원료라는 게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자, 편제 원료, 국지 원료는 뭐냐면 편이라는 게 그게 치우칠 편자거든. 뭐 편애한다,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처럼. 그러니까 편제 재료는 다른 지역에서는 안 나.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그 원료가 나요. 예를 들면 석회석 같은 거예요. 석회석. 우리나라 석회석 같은 경우는 좀 동해안에 이렇게 많이 나거든요. 저기 삼척, 영월, 태백 이런 데서 많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공장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석회석이 나는 거기에 지어야 되겠죠. 왜 거기서밖에 석회석이 안 나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서 편제 원료나 국지 원료를 사용하는 공장은 무슨 지향형이다? 원료 지향형이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시장 지향형에 보면 그 밑에 쭉 밑에 시장 지향형 맨 밑에 보면요, 중간재 이런 말 보이세요? 중간재나 완제품 보입니까? 중간재 줄칩니다. 중간재. 거기 말고 199페이지 박스 시장 지향형 그 밑에 중간재 있나요? 네, 그 줄치시고요. 완제품도 줄치세요. 그리고 중간재 밑에다가 중간재 있잖아요. 그 밑에 이렇게 다 하고 반제품 이렇게. 중간재라는 거는 완제품으로 가기 중간 단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중간재, 반제품 이런 말 나오면 무슨 지향형이다? 시장 지향형이다. 인형에 눈알만 붙이면 인형이 돼. 그러면 눈알 붙이기 전 단계. 그걸 우리가 반제품, 중간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시장 가까이 곧 제품으로 될 거니까 시장 가까이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자, 원료 지향형, 시장 지향형도 시험에 한 번씩 간간히 나오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깁니다. 200페이지에. 자, 200페이지 보시면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집적 지향형 산업이라고 있습니까? 네, 그거 별표하세요. 집적 지향. 자, 집적이라는 게 의미가 뭘까요? 집적, 모여있다 이 말이죠. 지향이니까 지향이라는 건 추구한다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모여있는 걸 추구한다. 모여있는 게 유리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에 모여있는 게 유리할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관련. 서로 간에. 자, 우리 현대자동차에 보면 밴더들이 있잖아요. 1차 밴더, 2차 밴더. 그죠? 그러면 이 현대자동차에서 모든 걸 다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뭐 엔진을 다른 데서 만들어 온다 그러면 그 엔진 만드는 공장이 멀리 있으면 되겠어요? 가까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기술 연관성이 큰 이런 말이 있을 거예요. 보이세요? 줄쳐야 돼요. 기술 연관성이 큰. 그리고 단계별로 이렇게 되는 걸 계열화 산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술 연관성이 큰 계열화 산업 이런 말 나오면 집적 지향이다. 연관성이 있으니까 모여 있어야 되겠다 이 얘기예요. 그럼 대표적인 뭐가 있냐면 자동차도 되고요. 석유화학, 철강, 조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집적 지향에 해당합니다. 그럼 거기 석유화학, 철강 이런 말 있나요? 네, 그런 것들도 줄을 쳐두시면 좋겠어요. 네, 나머지는 뭐 넘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입지론까지 다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정책론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는 204페이지부터 정책론인데 이 정책론은 네 문제에서 한 6문제가량 출제가 될 수 있고요. 최근에는 문항수가 좀 많아지고 있어요. 출제 경향이 좀 중요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보통 한 4문제, 6문제, 요즘 6문제 정도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정책론 부분도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먼저 204페이지 보면 부동산 문제라는 게 나오죠. 찾으셨나요? 네. 자, 거기서 다른 거는 뭐 다음에 보셔도 되고, 그게 부동산 문제의 특성이라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비가역성이라고 있나요? 네, 그거 하나만 뭐 줄을 치시든지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하시든지 하십시오. 비가역성은 좀 뜻을 알아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뜻은. 자, 비가역성의 뜻이 뭐냐면 한 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렵다. 원상태대로 회복시키기가 어렵다. 이거를 비가역성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비가역성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적기 전에. 그럼 비가역성은
한 번 잘못 결정되어 버리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어려우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옆에 신중한 의사결정. 신중한 의사결정은 비가역성과 관계 있어요. 또요. 장기적인 관점 이런 말도 적어두세요. 그러니까 한 번 잘못되면 원래대로 돌리기 힘드니까 어떤 일을 할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해라. 신중한 의사결정, 장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의사결정 이런 말 나오면 비가역성과 관계가 있어요. 아시겠죠? 관계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다음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쭉 넘어갑니다. 자, 이제 210페이지 보면 부동산 정책이라 나오죠. 보이세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우리 시험과 실제적으로 이제 관련이 깊어요. 여기서부터가. 네. 자, 그러면 이 정책이 뭐냐? 정책. 자, 이 정책이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정책이라 그럽니다. 자, 우리 경제 주체는 공적 주체와 사적 주체로 크게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공적 주체는 정부, 사적 주체를 제가 민간 또는 시장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공적 주체 정부는 국방이라든지 치안이라든지 이런 게 주 업무예요. 공적 주체는. 경제와 관련되는 일들은 민간 시장이 한단 말이에요. 딱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초기 자본주의는. 그런데 시장이 본연의 일을 잘 못해. 시장 자기들이 해야 될 원래 자기 역할을 잘 못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을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정책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런 거 시험에 안 물어봐. 그냥 그래 정책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예요. 이거는 시험에 한 번씩 물어본단 말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정책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건데 그러면 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를 정부의 시장 개입 명분이라도 될까요? 근거 그래도 됩니까?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출제자들이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찾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명분을 찾아라 이렇게도 할 수 있거든. 같은 얘기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시장이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시장이 자기한테 맡겨진 본연의 일을 잘 못해. 그러면 시장이 맡겨진 본연의 일이 뭐냐? 그게 자원 배분 기능이에요. 자원 배분 기능. 우리 자원은 한정되어 있죠. 이렇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오도록 이용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장은 이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자원을 배분해야 되는 게 시장의 기능이란 말이야. 시장의 역할이라고. 근데 이거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자원이 3개가 가야 되는데 여기는 2개밖에 안 가. 그럼 여기 안 간 게 여기로 가. 그럼 여기는 많이 가고 여기는 적게 가고 이렇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아파트가 필요한데 아파트를 안 주고 딴짓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면 자원 효율적 배분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첫 번째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는 겁니까?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그러니까 자원 효율적 배분을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조금 전에 시장이 자기 본연의 일을 못하고 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잘 못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장 실패라고 불러요. 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는 거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못해. 그러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을까요?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되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이런 표현을 쓸지 이런 표현을 쓸지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출제자가 어떤 걸 쓸지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해 이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 이루어져.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도 없어집니까? 아니란 말이야. 아니란 말이야. 자, 우리 시장 경제는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시장 경제는 다른 게 아니고 경쟁이 보장되는 그걸 시장 경제다 보시면 돼요. 경쟁이 보장된다. 어떤 경쟁이냐? 공정한 경쟁. 그걸 우리가 완전 경쟁이라고도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 시장이 추구하는 바예요. 그럼 경쟁이 완벽하게 보장된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해결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 보러 갈 때 여러분들은 공정한 경쟁이 보장됩니까? 보장되지.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 보잖아. 이분한테는 A 시험지, 이분은 다른 시험지 이렇게 안 주거든. 똑같은 시험지 주죠. 똑같이 100분 동안 봅니까? 물론 장애인들은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만은 똑같은 시간 내 보죠. 그죠?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자격 제한도 없어요. 그렇지만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거는 시장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고. 시장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의 게임에 장만 열어주고 룰만 정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결과는 합격자와 불합격자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저소득자는 시장이 해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가 그럼 도와줘야 된다? 정부가.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정부는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더라도 탈락자가 있단 말이에요. 탈락자가. 그럼 그 사람들은 불쌍한 시장은 얘를 해결 못 해줘. 그래서 제가 시장 예전에 시장에 기능할 때 소득 재분배 기능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죠. 기억납니까? 그건 이제 기억하라고 그랬잖아. 시장은 소득 재분배 기능이 없어. 그럼 소득 재분배는 누가 해준다? 정부가 해줍니다. 주로 세금과 같은 조세를 통해서 소득 재분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가 그 내용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 사회 목표 달성을 위하여는 여러분들은 저소득층과 관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율성입니까? 형평성입니까? 형평성이죠. 형평성.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시험을 쉽게 내면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찾아라. 이거 찾으면 돼요. 근데 좀 어렵게 내고 싶지 않아?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면 또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또라고 그런다. 이게 적어놨잖아. 내가 이것도 실컷 얘기했는데.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명분이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이유가 두 개라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또 X, O 그래 본다니까. 이렇게 생각해. X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더라도 이 2번 이유 때문에 개입할 수 있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런 질문 나오면 틀린다니까. 작정하고 내버리면 틀린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조금 전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시장 실패라 그랬잖아요. 그 두 번째가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우리 교재는 212페이지 보시면 시장 실패에 나와 있죠. 찾았습니까? 자, 줄 하나 쳐볼까요?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말한다. 네, 그게 시장 실패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박스에 시장 실패 원인 이렇게 돼 있나요? 네. 요거는 딱 요약을 해 놓은 거고, 오른쪽에는 거기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박스에다 줄을 쳐도 되고 오른쪽에다가 줄을 쳐도 관계없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씩 설명드릴 테니까. 그러면 시장 실패는 뭐냐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왜 안 될까?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게 시장 실패거든. 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일어나지 않을까? 왜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까? 첫 번째 이유는 경쟁이, 아까 제가 시장은 경쟁이 보장된다고 그랬잖아요. 경쟁 자체가 불안전한 거야. 불안전 경쟁 줄쳐야 돼. 경쟁 자체가 불안전하니까 힘센 놈이 많이 가져가겠지. 그러니까는 자원 효율적 배분 될 수가 없죠. 이거는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자, 불안전 경쟁 줄칩니다. 줄쳤어요. 그리고 그 밑에 거기 불안전 경쟁에 보면 동그라미 이번에 규모의 경제라고 있나요? 줄치세요.
규모의 경제표에 보니까 비용 체감 이렇게도 적혀 있죠. 자, 규모의 경제는 뭐냐면 규모가 커지면 단위당 생산 비용이 감소하는 걸 얘기해요. 그 규모의 경제라 그래. 규모가 커지니까 싸게 사올 수 있더라 이 말이야. 규모가 커지니까 만드는 비용이 적게 들더라. 배추 한 포기 살 때는 10,000원인데 10,000포기 사니까 7,000원에도 갖고 올 수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게 규모의 경제예요. 그럼 덩치 큰 놈이 덩치 작은 애한테 완전한 경쟁이 돼 안 돼? 안 되죠. 맞아요.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해도 이게 불안정 경쟁이거든. 시장 실패합니다. 규모의 경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외부 효과 있죠. 네, 줄칩니다. 제목만 줄치세요. 이 외부 효과는 조금 이따 설명드려요. 줄만 쳐놓고. 자, 세 번째 공공재입니다. 공공재. 이 공공재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재화를 얘기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비경합성, 비배제성 있나요? 네. 줄칩니다. 비동그라미, 비동그라미 하세요. 공공재는 비경합성, 비배제성이지 경합성, 배제성 그러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럼 비경합성이 뭘까? 자, 경합이라는 게 뭐예요? 경합이 경쟁이야. 맞아? 근데 비경합이니까 경쟁한다, 경쟁 안 한다? 시장 실패지. 아까 제가 그랬잖아. 시장은 경쟁이 있어야 된다. 근데 경쟁할 필요가 없대. 그럼 시장 실패예요. 자, 비배제성은 뭐냐? 무임승차죠. 내가 돈을 안 내도 이용할 수 있어. 그것도 경쟁이 안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래서 시장이 실패하는 겁니다. 자, 그럼 비경합성은 다르게 표현하면 공동소비를 얘기합니다. 공동소비.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다툴 필요가 없어. 내가 빵을 사려면 빨리 가야 되거든. 빵집이 늦게 가면 빵이 없단 말이야. 그 늦게 가도 빵이 충분해. 그 말은 안 싸워도 돼. 그 비경합성을 좀 어렵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내 소비에 영향을 안 줘. 시험은 그런 표현 안 써요. 우리는 안 물어봐. 그런 거 막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공공재다. 됐습니까? 그럼 비경합성, 비배제성 줄치고요. 이러한 공공재 대표적인 게 그 밑에 보면 공원, 국방, 치안 이런 말 보이세요? 그런 것도 가볍게 동그라미 몇 개만 해놓으세요. 혹시나 해서. 그런 것들이 공공재예요. 공공재. 자, 그럼 보세요. 이런 공공재를 시장에 딱 맡겨놓고 자원의 배분은 시장이 하는 데라니까. 그럼 시장에게 야, 공공재 너희가 좀 배분해. 이렇게 얘기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은 이 공공재를 만들까요? 안 만들까요? 안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실컷 만들어 놔봤자 경쟁도 안 하고 공짜로 막 쓰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만들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공공재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별표입니다. 그거 별표 2개도 됩니다. 공공재 자체가 시험에 나오면 항상 3번을 물어봅니다. 3번을 시장 원리에 맡기면 시장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생산한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 안 한다. 그걸 과소생산이라 그래. 그래서 공공재를 시장 원리에 맡기면 과소생산되어 이런 말 보이세요? 이거 줄치세요. 우리 시험은 과소생산이니 과대생산이 이런 말도 잘 안 써. 과소생산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도 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느냐?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충분히 생산한다, 충분히 생산하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회에 필요한 양만큼 안 만들어. 그걸 과소생산이라 그래요. 됐어요? 자, 그 밑에 보니까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네. 이런 거 혹시나 모르니까 줄을 하나 쳐놔볼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세요? 아까 제가 앞에 공공재를 설명할 때 그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 시장 경제는 신상필벌이라고 좀 생각해도 돼요.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이 가야 되고 탱야탱야 노는 애들한테는 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쟁이잖아. 맞아요? 학교에 열심히 오는 애들은 A 학점, 탱야탱야 안 오는 애도 A 학점.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라고요. 학교 안 오는 F 탈락. 그게 시장 경제라고. 무슨 말 알겠어요? 신상필벌에 가깝다니까. 이 시장 경제는. 그러니까 수익을 얻은 사람은 돈을 내야 돼. 근데 아까 공공재는 수익을 본 사람이 대가를 내 안 내? 안 내. 그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 안 돼. 공공재는. 맞아요?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정부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다. 그 정부가 막 해주는 건 시장 경제하고는 거리가 멀어. 무슨 말 알겠어요?
정부가 보조금 주고 뭐 재난지원금 주고 이거는 시장 경제는 아니야. 그건 시장 경제는 아니야. 시장에 끼어드는 거야. 자, 그 다음 넘깁니다. 양가로 4번에요. 정보의 비대칭 보이세요? 네, 줄칩니다. 그리고 불확실성 줄치세요. 정보의 비대칭이나 불확실성 똑같은 얘기예요. 자,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거는, 비대칭은 저쪽하고 이쪽하고 같다는 거야, 다르다는 거야. 우리 데칼코만이 있잖아요. 딱 색채가 딱 적으면 똑같죠. 이게 대칭이거든. 근데 비대칭이라는 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럼 알고 있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정보의 비대칭의 대표적인 게 그 밑에 보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이라고 있습니까? 네. 자, 저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어. 여러분들 정보가 좀 작아. 정보가 작은 사람들은 거꾸로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선택하면 안 되는 것들을 정보가 없다 보니까 선택을 해버려. 이거 내가 선택하면 안 되거든. 근데 아는 게 없으니까 선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아니까 도덕적으로 해이해져 버려. 교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은 정보의 비대칭과 관계 있습니다. 그럼 그 밑에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렇게 줄을 치세요. 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다 했어. 자, 시장 실패 원인이 뭐 있었냐면 불안정 경쟁, 그 안에 규모의 경제라고 있었죠. 그 다음에 공공재, 외부 효과, 기억납니까? 하나씩 보입니까?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정보의 비대칭도 있었죠. 그리고 아까 공공재 안에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있었죠. 정보의 비대칭 안에 역선택이니 도덕적 해이니 이런 말이 있었죠. 이것들 전부 다 시장 실패 원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은 아까 제가 한 여러 개, 지금 한 6개인가 이렇게 적어놨어. 이 안에 뭐가 있었냐면은 불안정 경쟁도 있고, 저 몇 개만 적어볼게요. 비경합성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비배제성 그래도 됩니까? 됩니다. 그 다음에 역선택 그래도 되나요? 되죠. 이런 것들이 다 시장 실패 원인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자, 그럼 볼게요. 이렇게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합니까? 개입합니까? 그래.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다니까. 그럼 이거는 시장 실패 원인이기도 하면서 뭐도 돼? 그렇지. 이것도 된다 이 말이야. 이것도. 이게 저것도 되잖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명분이라고 그래도 되겠네.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수험생이 워낙 순진하거든. 순진해가지고 이거를 시장 실패 원인이라 그랬더니 이거를 시장 실패 원인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갔어 시험장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시험장에 갔더니 다음 중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를 찾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보니까 1번부터 5번까지 지문에 보니까 역선택이니 비경합성이니 이런 글자가 막 나오는 거야. 이거는 시장 실패 원인인데 선생님 답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 실패 원인이지만 곧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명분이기도 하죠. 왜? 역선택이 일어나면 시장이 실패하니까.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불안정 경쟁이 일어나면 시장이 실패하거든.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해. 공정거래위원회 이런 걸 통해서 개입한다니까. 정책을 가지고. 자, 그 다음. 그럼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잘 일어나지. 그럼 이제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말이 있거든. 완전 경쟁을 의미하는 말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가 상품의 동질성이다. 저 우리 시장론 할 때 상품이 동질적인 완전 경쟁 시장의 조건 중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 원인이죠. 그러면 상품의 동질성 그러면 시장 실패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상품의 동질성 그러면 시장 실패 원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음 중 시장 실패 원인을 찾아라 그랬는데 그 안에 여기 딱 들어있어. 그럼 이건 아니야. 정보의 대칭, 완전한 정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그런 말들이거든 이게. 그럼 얘들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다.
이건 우리가 잘 안 틀리거든. 요걸 기억해놔야 되겠네. 자, 특히 얘들은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시험에 벌써 나왔지. 벌써 한 2번이나. 네. 됐습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자, 이제 215페이지 보세요. 지금 우리 뭐 했냐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두 번째 시장이 실패하는 원인 이렇게 봤어요. 자, 이제 세 번째는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를 알겠는데 그럼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에는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 215페이지 보시면 정부의 시장 개입 방법이라고 되어 있나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 이거는 별표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시험에 매년 출제가 돼요. 매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네, 동그라미 1번에 토지 이용 규제 있나요? 제목만 줄 딱 칠게요. 규제, 이용 규제. 두 번째가 직접 개입, 세 번째가 간접 개입이에요. 제가 이걸 왜 줄을 치냐?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 뭐가 있다 그러면 제목부터 생각이 나야 돼. 제목부터. 이용 규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렇게 있다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되겠죠. 자, 먼저 이용 규제인데요. 이 이용 규제의 의미는 뭐냐면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거예요. 그 법률적 강제 수단이라고 있습니까? 네, 그 줄을 하나 쳐놓습니다. 그 법을 가지고 정부가 강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이 될 말입니다. 자, 그 밑에 보면 얘가 있죠. 얘 있어요. 네, 거기서 지역지구제 있죠. 보입니까? 네, 줄 치고요. 그거는 별표 딱 2개 합니다. 지역지구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지역지구제는 이용 규제다. 오케이? 그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만약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 지역지구제는 정부가 법률적 강제수단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지. 그래서 제가 법률적 강제수단을 출제한 거예요. 지역지구제는 법적 행정적 수단이다. 맞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밑에 그 옆에 개발권 양도제도 있나요? 네, 그것도 같이 줄을 칩니다. 얘는 별표까지는 아니더라도 줄 쳐놓으세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인허가라는 말이 있습니까? 네. 인허가. 네, 그것도 줄 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정부가 인가와 허가를 받고 해라. 법적 행정적 수단이죠. 자, 그 다음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은 그 밑에 굵은 글씨로 적혀 있네요. 자, 일단 줄 치볼게요. 정부가 줄 치고요. 정부가, 직접 개입에 정부가 줄 치고, 또 그 다음에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담당. 이렇게 줄을 칩니다. 줄 친 것만 읽는 거야. 그럼 직접 개입은 뭐냐면 정부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정부가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가 수요자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정부가 직접 사는 당사자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정부가 공급자가 된다는 건 뭐예요? 정부가 팔기도 하고 정부가 개발 지어주기도 한단 말입니다. 우리 공공임대 아파트 있잖아요. 그 직접 개입이잖아. 정부가 직접 지어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직접 개입이거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얘 나와 있죠. 간호하면 다 외우는 게 좋아요. 다 외우는 게 좋은데 여러분 이거 많이 외우라고 하면 힘들하니까 그게 토지은행제도 보이세요? 그리고 공영개발, 뭐 공영이니 공공이니 이런 말 들으면 정부가 한다는 얘기거든. 공영, 공공 이런 말 들어가면 그건 정부가 하겠다는 얘기야. 일단 근데 개발이니까 정부가 직접 개발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접 개입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영, 공공 개발이니까 정부가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공영개발, 수용이 뭐예요? 정부가 땅을 강제로 매입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사들인다니까 수요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선매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도시개발 이런 말이 있죠. 그 밑에요.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분양가 규제 이런 것들 전부 직접 개입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셔서 차근차근 하나씩 기억하셔야 돼요. 시험에 잘 내기 때문에 잘 내거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 개입이에요. 간접 개입은 정부가 직접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건 아니야. 간접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시장기구를 통해서 측면에서 이렇게 개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시장기구의 틀을 유지하면서 시장의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간접 개입도 마찬가지로 얘가 중요해요. 자, 거기 토지 관련 세금 부과인데 세금만 동그라미 하세요. 세금 얘기 나오면 간접 개입이에요. 취득세를 감면했다. 취득세를 중과했다. 양도세를 중과했다. 전부 간접이다. 자, 그 다음에 개발 부담금 부과가 있는데 부담금 동그라미. 부담금 별표 2개입니다. 우리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수단에서 중요한 말이 지역지구제하고 부담금이에요. 이 2개가 답을 주는 경우가 많아. 해답에 힌트가 되는 경우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부담금 부과는 무슨 개입이라고요? 간접 개입. 잊어먹지 마세요. 부담금은 간접이에요. 부담금은 간접. 보조금 뭐 당연히 느낌상 간접적인 느낌이 들잖아. 보조해 주니까 보조금. 그 다음에 금융 지원할 때 금융 동그라미. 금융을 지원해 주는 것도 간접이고 금융을 규제하는 것도 간접이야. 그럼 금융 규제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출 규제거든. 대출 규제. 그래서 금융 지원과 규제 그 밑에다가 이렇게 적었어요. LTV, DTI. 우리 교재도 넘김 있지만 그 밑에 바로 그냥 적어놔. LTV, DTI. 그럼 LTV, DTI 이런 말 나오면 무슨 규제, 무슨 개입이다? 간접. LTV, DTI 나오면 간접이야. 별표. LTV, DTI 나오면 간접이에요. 시험에서 박스형으로 다음 중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찾아라. 간접 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옳게 연결된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1번 기억 니언디귿, 2번은 뭐 니언디귿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나올 때는 나중에 이제 우리 문제풀이 과정 가면 제가 뭐 그런 거 푸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지만 아닌 거를 먼저 제외하고 나가야 된다. 아닌 것부터 빼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아닌 거를 제외할 때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지역지구제, 부담금, LTV, DTI 이런 것들이에요. 이 세 개는 기본으로 딱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으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다 알면 좋지만 핵심적인 거는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수단 다 했습니다. 넘기시면 박스로 정리는 돼 있죠. 이걸 보셔도 되고 앞에 거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정리인데요. 별표하세요. 별표했나요? 한 개, 2개도 괜찮아.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고 있는 정책입니다. 자, 이건 나중에 또 시험 임박하면 또 말씀드리는데 미리 별표 해놓으세요. 이건 언제 우리나라에서 안 해요? 안 해요. 개발권 양도제. 우리 배웠죠? 개발권 양도제는 공안지세는 뭐 안 하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는데 헷갈리기만 하니까. 공안지가 뭐예요? 공안지. 놀린다 그러면 이거는 50점. 그 공지, 공안지, 휴안지, 유지 전부 놀리는 거야. 왜 놀려?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그죠? 지가 상승을 목적으로 놀리는 게 공안지잖아요. 우리 토지할 때 했죠? 예전에 공안지를 국가가 이제 규제를 하려고 세금을 부과했다니까. 공안지에다가. 그럼 공안지에다 세금을 부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공안지가 안 되면 되겠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같은 건물 하나 지어놓고는 공안지세를 안 내고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야. 그럼 토지 이용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그리고 정부가 괜히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잘 있는 땅을 이상하게 써버리는 거야. 그래서 공안지세는 없애버렸어요. 지금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택지 소유 상한제와 토초세도 다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실시하지 않습니다. 종합토지세 없어요. 예전에 종합부동산세였죠. 지금 종합부동산세 있잖아요. 옛날에 종토세 있었거든. 예전에. 근데 없어졌다니까.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 지금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개발권 양도제 정도 하고 3번, 4번 정도만 시험에 나왔어요. 근데 지금 2번하고 5번이 최근에 감평에서 나온 적이 있거든요. 감정평가사 기출문제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공안지세와 여기 종토세도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나중에라도 외워두세요. 지금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양가로 이번에요. 토지은행제도입니다. 자, 토지은행제도 아까도 했었지만 직접 개입이었어요. 맞아요. 그럼 토지은행제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 토지은행제도, 다른 말로 토지비축제도라고도 그러는데요. 일단 이 토지은행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해. 자, 그 밑에 보세요. 기억에 셋째 줄에 보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통해 현재 실시하고 있다 보이세요? 줄 치세요. 어디에 산다고요?
지방자치단체에 산다 그러면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합니다. 지금 하고 있어 현재. 자, 이 토지은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토지비축제도를 얘기해요. 토지비축제도. 자, 그 교재 보시면 기억에 의 밑에 기억 보세요. 이는 미래 동그라미, 미래의 공공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미개발 토지를 정부가 미리 동그라미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하였다가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쓸 목적이다, 나중에 쓸 목적이다. 나중에 쓸 목적인 거예요. 미리 사두는 거야, 미리. 그럼 이제 미리 토지를 사. 미리 토지를 샀어. 그러면 이제 토지를 샀으면 장부에 적어야 돼, 안 적어야 돼? 뭐 땅, 뭐 100억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적을 때 이걸 어디다가 적느냐? 여러분 가계부 쓸 때 뭐 식비란도 있고 뭐 문화비란도 있고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우리가 계정이라 그러거든요. 계정. 그러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본연의 업무들이 있겠죠. 원래 한국토지주택공사 원래 하는 일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고유계정이라 그래. 근데 이 토지비축제도에서 토지 사들인 거 있죠. 얘들은 자기 고유계정에 안 넣고 별도로 장부를 만들어 놓고 기재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별도 계정이라 그래요. 이 별도 계정의 이름이 토지은행이야. 그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현재 실시한다고 그랬지? 그 옆에다 별도 계정으로 운영 이렇게 적으더라고요. 별도 계정으로. 그럼 고유 계정으로 운영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토지은행 제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한다는 게 시험에 나왔어요.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틀려가 답으로 나온 적이 있거든. 나온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나왔으니까 이제는 고유 계정으로 관리한다 그러면 X입니다. 무슨 계정으로 관리한다? 그렇지. 별도 계정으로 운영 관리해요. 됐죠? 그 이제 토지은행의 뜻은 아시겠어요? 토지비축제도의 의미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이 토지비축제도의 장단점을 봐야 된단 말이야. 의미는 알았거든. 그럼 이제 토지비축을 하게 되면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 토지비축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 자, 교재를 보고 우리가 외우려 하기 전에 기본적인 장점 볼게요. 자, 미리 대비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럼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가능할 수 있지. 이런 걸 우리가 당연히 아는 거야. 이런 거 줄치고 할 필요 없어. 자, 그런데 이 토지은행 제도가 정부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다른 방법과 차별점이 있거든. 강제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게. 토지비축제도, 토지은행 제도는 토지를 미리 사두는 거기 때문에 강제로 막 사들이는 건 아니란 말이야. 국가가 지금 쓸 것도 아닌데 미리 사두는 땅을 사면서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사들이면 되겠어요? 얼마나 반발이 심하겠어요. 그래서 이 토지은행 제도는 강제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럼 시험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장점 보세요. 토지 소유자의 양도 의사가 전제되므로 이런 말 보이세요? 그 의미가 무슨 말이냐면 땅 주인이 팔기 싫다 그러면 억지로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토지 소유자의 사유권 침해가 크다 작다 줄쳐야 돼. 사유권 침해가 작다 동그라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런지 의미를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계획적 개발은 제가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넘어가. 지금 너무 많이 머리 아파. 토지 소유자 양도의사가 전제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수용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수용하고는. 자, 단점 볼게요. 단점도 생각해보자. 그럼 정부가 지금 쓸 것도 아닌데 미리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재정적 부담이 커 작아? 재정적 부담이 크지. 재정적 부담이 크지. 재정적 부담이 크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가 뭘 사들인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다 재정적 부담이 커. 그러니까 정부가 사니까 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용. 재정적 부담이 작다 크다? 크지. 수용도 재정적 부담이 커. 그러니까 일일이 막 외우는 게 아니고 국가가 뭘 사들이면 재정적 부담이 크다야. 맞아요? 근데 안 사들여. 나중에 공부해. 환지 같은 경우는 국가가 사들이는 게 아니거든. 그럼 재정적 부담이 크다 작다? 작지. 재정적 부담이 없어. 자, 우리 개발권 양도제 정부가 직접 보상해 주는 겁니까? 시장을 통한 보상입니까? 그러니까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작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지. 자, 단점하고 있습니다. 재정적 부담이 크다는 건 알겠어요? 그건 알겠어. 그런데 무슨 또 정부가 와서 땅을 막 사들여 지금. 그럼 그 주변 지역의 땅 주인들이 어떤 생각하겠어?
야, 이게 뭔가 일이 생겼던가 본데 하면서 주변 땅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르겠죠.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디귿에 개발지역 주변에 집가 상승 우려가 있다. 보입니까? 옆에서 괄호하고 투기 우려, 투기.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17페이지예요. 거기 공영개발 사업 해가지고 토지 수용 방식이라고 나오나요? 네네. 자, 거기 공영개발 줄치고요. 수용 동그라미 하세요. 자, 우리 공영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농지나 임야를 택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농지를 쫙 밀어가지고 택지를 만드는 걸 대표적인 공영개발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영개발을 할 때는 토지를 사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토지를 사들일 때 방식이 수용 방식을 주로 많이 해요. 수용을 해가지고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한 다음에 이제 팝니다. 분양. 그래서 수용, 공영개발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을 기억해야 돼요. 공영개발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공영개발은 팔아버리는 거야.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분양하는 겁니다. 분양. 나머지 장단점은 나중에 볼게요. 저 의미 마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환지라고 있나요? 환지? 그 옆에 신개발 돼 있지? 그 줄 하나 집으세요. 당연히 신개발인데 이거 왜 주셨을까? 작년에 이 문제가 나왔거든. 재개발이 아니고 환지는 뭐라고요? 신개발입니다. 당연히 재개발 아니지. 자, 환지가 뭐야 그럼 환지가? 이거하고 비교되는 개념이거든요. 환지라는 게. 보통 우리가 도시 재개발할 때 많이 써요. 도시 개발이나 도시 재개발할 때 또는 도시 개발할 때 환지 방식을 많이 쓰거든요. 환지라는 거는 땅을 원래대로 돌려준다는 뜻이거든. 환지가. 자, 토지가 지금 보니까 길이 삐뚤삐뚤해. 토지가 보니까 또 반듯반듯하지 않고 길이 구획 정리가 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토지 이용이 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입니까? 비효율적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정부가 여기를 좀 반듯하게 해주려고 먼저 그 땅 주인들의 동의를 일단 받아요.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 그럼 지주들은 좋을까 안 좋을까? 좋아요. 자기 땅이 반듯해지니까. 그럼 반듯반듯하게 만들어가지고 원 소유자들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자세한 건 제가 3월달 과정에서 다시 설명드리고 지금은 의미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 환지는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거기를 개발을 해서 원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환지는 재분배라는 글자가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재분배란 말 보이세요? 근데 그게 핵심이야. 동그라미 따고 별표 2개야. 자, 그러면 분양 매각 나오면 뭐라고요? 공영개발. 재분배 나오면 뭐라고요? 환지. 이렇게 딱 기억해놔야 됩니다. 거꾸로 낼 수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돼. 나머지는 공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시는 거예요. 우리 개론에서 그렇게 깊이 있게 안 된다. 그리고 환지는 재개발이 아니고 뭐라고요? 신개발에 해당합니다. 신개발에. 자, 그 다음 이것 때문에 헷갈려 하실라. 이것도 빼버리자. 그렇죠? 이게 또 다른 내용인데 도시개발과 또 재개발에 또 헷갈려 하실라. 신개발입니다. 신개발. 자, 그 다음에 3번인데요. 토지 선매제도 있죠. 선매제도 별표하세요. 지금 공영개발, 환지, 선매 시험에 다 나오는 애들이에요. 근데 이 지문을 다 알려고 그러면 안 된다. 제가 말씀드린 건 기억한다고요. 공영개발은 그냥 개발해가지고 매각하는 거야. 환지는 뭐 개발을 하긴 했지만 매각하는 게 아니고 원 소유자들에게 돌려주는 거야. 이 뜻이에요 지금. 다른 얘기는 아예 안 했어요 제가 지금요. 아예 안 했어요. 자, 선매입니다. 이 선매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보통 지문이 이것처럼 한 4줄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이거 읽으면 안 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보통 우리 수험생들이 많이 하는 오류 중에 하나가 지문을 다 읽으려고 그래. 지문을 다 읽어. 아니 선생님 당연히 다 읽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하수들이 하는 얘기다. 하수들이 다 안 읽는다.
이거 문제 다 읽어요. 그럼 어떻게 읽느냐? 선매 나오잖아? 그럼 선매는 여기를 바꾸던데 이걸 알고 읽어야 돼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보고 생각해 볼게요. 이거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딱 나오면 뭐니 무슨 얘기 할 줄 알아? 거기만 딱 귀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만. 다른 내용이죠. 그럼 선매가 시험에 나올 때는 바꾸는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바꾸는 부분이 어디냐? 자, 선매 옆에다가요. 선매제도 파란색 글씨 있잖아요. 옆에다 이렇게 적으세요. 맨 뒤를 본다. 항상 맨 뒤를 봐야 돼. 여기서 맨 뒤를 본다는 거는 지문의 맨 뒤를 보라는 뜻이에요. 자, 선매라는 말이 뭘까요? 이게 선매는 우선하여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매를 얘기할 때는 매수라는 말이 나와야지 수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매 맨 뒤에 봐봐. 협의 매수할 수 있다고 돼 있죠.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이라고. 협의 매출 딱 치고 별표 딱 하고 그 밑에 수용 X 이렇게 수용으로 잘 낸다니까. 선매는 수용하는 거 아니에요. 선매는 뭐냐? 얘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선매는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있거든.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토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 땅 주인이에요. 제가 이분한테 이 토지를 팔려고 그래. 제 땅을. 내 땅이 어디 있다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어.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뭘까요? 토지 거래할 때 허가받고 해라 이 얘기잖아. 그 내가 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했거든요. 우리들이 토지를 좀 거래하려고 그럽니다. 이랬더니 그 구청에서 뭐라는 게 아니라 잠깐만 그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나 공사가 그 토지를 쓸 예정이야. 그러니까 너희 둘이 먼저 계약하기 전에 국가나 지자체에 먼저 물어봐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나 지자체가 쓰겠다면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선매는 정부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게. 그럼 이때 선매를 할 때 정부가 우선적인 매수할 수 있는 권리는 있지만 그걸 강제로 살 수 있는 거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그 위에 보니까 뭐 구청장이니 뭐 토지거래 그래 이런 말 나오잖아. 이런 걸 바꿀 데가 없어.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요. 선매 핵심은 수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됐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럼 또 걱정이 많으신 우리 또 수험생들은 선생님 앞에 글자 바꾸면 어떡합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지. 그거는 내가 운이 없는 거지 뭐. 하늘에서 번개 맞았다 생각해. 번개가 내 머리에 맞을 정도의 확률이야. 그럼 그 확률 대비하려고 이거 전부 다 읽고 있다고 천만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시험 못. 자, 그렇게 너무 꼼꼼하게 하니까 떨어지는 거야. 할 걸 꼼꼼하게 해야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래요. 그럼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이름 안에 뜻이 다 들어가 있어. 선매도 이름이 들어가 있다니까 뜻이.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뭔데?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받고 해라. 이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아닙니까? 크게 물어볼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럼 이제 몇 가지 한번 볼게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누가 지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라고 되어 있죠.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해요.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지정이 되면 그 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겠네. 그러면 누구한테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허가를 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시군구청장입니다.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 허가권자는 그 허가를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 허가는 누가 해준다? 시군구청장이.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어요. 지금 그냥 그렇구나. 자, 그래 별표 안 하고 있잖아요. 5번도 스킵. 자, 6번 별표입니다. 토지 적성 평가. 했어요. 그럼 토지 적성 평가는 뭘까요? 토지의 적성을 한번 평가해 보자 이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애의 적성을 평가해 보고 싶은 거야. 어떨 때 문가가 좋은지 이가가 좋은지 도저히 감이 안 잡혀. 그래서 그 애의 적성을 평가해 보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토지도 적성을 평가해 본다 할 때 문가 이가라는 말이 토지가 쓰면 안 되지. 그럼 무슨 말이 나올까? 개발이냐 보전이냐 이 말이 중요하단 말이야. 개발 보전 말 보이세요? 개발 보전 동그라미 경합 밑줄
그래서 토지를 개발해야 될 거냐, 토지를 보존해야 될 거냐, 경합이 발생했을 때, 지금 경합이란 말 대신에 다툼 그래도 되겠어요? 똑같은 얘기잖아. 그럴 때 하는 게 뭐라고요? 토지 적성 평가예요. 자, 그 밑에 줄 칠게요. 그럼 어떤 걸 조사하느냐?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사합니다. 개발 보존 경합 나오고 뭐라고? 적성 평가. 그렇죠. 오케이. 7번 별표. 거기 개발이익 환수제 별표 하나 하세요. 그럼 개발이익 환수제도가 뭘까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야. 맞아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예요. 제 말이 말장난같이 들릴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정의 내렸지? 그럼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야. 그럼 시험은 그렇게 물어보진 않겠죠. 그럼 뭘 물어보겠어요? 개발이익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어떻게 환수하는데요? 이렇게 물어보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개발이익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이 얼마나 막연합니까 이게. 그렇다고 명확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게 줄쳐야 돼.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요. 둘째 줄에 보이세요? 그게 개발이익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가지고 개발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가는 이익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개발이익이라 그래요. 그러면 개발이익이 생기면 거기에 일정 부분을 국가가 환수해가는 그런 제도입니다. 전부 다 환수하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을 환수한단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번에 개발 부담금 줄치세요. 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개발 부담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개발 부담금 제도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의 한 방법이다. 한 방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8번하고 아까 앞에 했던 뭐 토지, 그래, 허가구역 이런 것들 전부 다 중개법 시간에 공부도 해요. 이게 왜냐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중개법 시간에 공부도 합니다. 별도로. 우리 개론에서 가볍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뭘까요? 부동산 거래를 했으면 신고해라. 뭐 이거지. 맞아. 그러면 거래라는 거는 매매도 있고 임대차도 있잖아요. 이건 매매 거래만 신고하는 거야. 무슨 거래만? 1번에 매매 계약, 매매 동그라미. 제가 중개법 시간 아니니까 개론 수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럼 부동산 거래, 매매 계약을 했을 때 신고해라 이 말이잖아. 그럼 신고해 이래 놓고는 하세월 기다리면 돼요. 그 뭐가 중요하냐면 언제까지가 중요하단 말이야.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자, 그 줄칠게요.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네. 30일 동그라미 하고 거래계약 체결일도 줄치세요. 30일은 별표하세요. 예전에 60일이었거든요. 바뀐 지가 1, 2년 됐기 때문에 나올지도 몰라. 30일. 자, 그러면 사는 사람도 있고 파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서 어떻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돼. 공동으로. 공동이란 말 보이세요? 그럼 누구한테 신고해야 될까? 어떤 시군구청장? 매도자 주소지 시군구청장? 그렇지. 매도인은 서울 사람, 매수인은 부산 사람이야. 그럼 그 사람 주소지에다 신고하면 안 되겠죠? 그 부동산이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 울산에 있거든. 그러면 그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그럼 시험에 좀 나올 수 있는 거는 제가 보니까 매매라는 말을 자꾸 바꾸면 안 돼. 임대차는 아니고 매매. 그 밑에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이네.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조정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리는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딴 거 보지 마시고요. 주택법 줄치세요. 조정대상지역도 주택법 줄치세요. 무슨 말이냐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은 무슨 법에 의해서 지정하고 있다? 주택법. 자, 근데 그럼 지정지역이라고 보입니까? 지정지역이 뭔지는 몰라. 아직 안 배웠어. 근데 지정지역은 무슨 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줄치세요. 다음 중 소득세법에 의해서 지정되는 지역 이렇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관련 법률이 다른 거를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법만 좀 봐두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공법 시간에 이런 거 공부합니다. 공법 시간에. 전 개론이니까 가볍게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공법을 한번 듣고 3월 달쯤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넘겨보세요. 주택조합이라고 나오죠. 그럼 주택조합도 당연히 무슨 법일까요? 주택법이죠. 거기 뒤에 굵은 것이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리모델링 조합 있죠? 줄 쫙 쳐놓으세요. 이게 주택조합의 종류예요. 시험에 이제 나온 적이 있거든. 우리 개론에 부동산은 개론에 이게 나온 적이 있다고요. 그래서 참고로 줄 쳐두기 바랍니다. 지금 안 외워도 됩니다. 줄만 쳐둔 거예요. 줄만. 네. 자, 나중에 설명드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외부 효과 하겠습니다.